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뉴스는 KTV 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다의 날을 맞아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양 강국으로 도약해 새로운 해양 질서를 주도하겠다며 부산을 해양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습을 위한 관계기관 현장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국토부는 현장 안전 확보를 전제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1명에 근접했는데 모든 시도에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 평가가 다음 달 4일 실시됩니다. 전체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졸업생, 수험생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31회 바다의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도약해 새로운 해양 질서를 주도하겠다며 특히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훈 기자입니다. 파란 넥타이와 파란 원피스 차림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이 대통령 부부가 바다의 날 기념식이 열린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글로벌 통상 질서와 공급망이 재편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바다에서의 주도권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해양 강국으로 도약해 새로운 해양 질서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라시아와 인도 태평양을 잇는 중심축이 되어 주변국의 자유로운 항행과 열린 무역 질서를 수호할 것입니다. 특히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로 동남권의 남부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특정 지역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운과 조선의 상생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해운, 항만 사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춤했던 글로벌 해운 공급망 회복의 속도를 내어 우리 손으로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해운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항만과 공항,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운 기업과 관련 공공기관, 해사 법원을 조속히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논의가 끝나는 대로 동남권 투자 공사까지 집적된 해양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완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편 이날 해양수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금탑 산업훈장 수상자 등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유네스코 개최가 대한민국의 유산, 이른바 K-헤리티지의 진면목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후 38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가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전쟁 중 피난 수도이자 국제원조의 관문이었던 부산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성공 경험과 도약의 서사를 세계와 공유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는 한국의 선진문화 역량과 글로벌 리더십을 세계에 선보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산, 이른바 K-헤리티지의 진면목을 널리 알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글로벌 문화를 주도하는 K-컬처의 원동력은 K-헤리티지에서 비롯돼 있다며 기후위기와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류 공동의 유산을 지켜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앞장서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공 개최를 위해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부산을 찾는 196개국 대표단과 전문가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통과 숙박, 치안 등 모든 분야를 철저히 점검하라는 주문입니다.
유관기관 간 원팀으로 긴밀히 소통해 어떤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현장 중심 대응 체계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위원회 개최가 지역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문화 행사와 연계 관광 프로그램의 사전 기획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세계유산위 개최에 우리의 국격이 걸려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습을 위한 관계기관 현장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사고 여파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국토부는 현장 안전 확보를 전제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근 구조물이 위태롭게 남아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철로에는 무너진 콘크리트 잔해로 뒤덮여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현장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회의에서는 잔해와 상판 철거에 앞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재난피해자 지원센터가 유가족과 부상자를 지원하고 1:1 전담 공무원도 배치됩니다. 각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사고가 원만하게 잘 수습되고 다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에도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현장 전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붕괴 사고 영향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국토부는 철도 복구 작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철도시설 복구는 단계별로 추진됩니다. 현장 안전 확인과 구조물 안정성 점검, 전차선 복구 순입니다. 다만 고가차도 구조물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장 안전 확보를 전제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 운행 재개 시점은 현장 안정성과 철도시설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습니다.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조정된 열차 운행 계획을 신속히 안내하고 코레일을 통해서도 예매 변경과 환불 등 이용객 안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영향으로 열차 운행이 일부 조정되면서 전체 운행률이 80.8%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은 ITX 새마을과 ITX 마음열차의 경우 경부, 호남, 전라선 모두 수원역이 시종착오로 변경됐으며 무궁화호는 대전과 서대전역이 시종착오로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운행 조정에 따른 승차권 환불은 위약금 없이 자동 처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를 타격한 미상의 비행체가 이란에서 개발된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상의 비행체 2기가 1분 간격으로 우리 선박 나무호를 타격했습니다. 정부가 현장에서 수거한 이 비행체 잔해물 조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란에서 개발된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기술 분석 결과 미상의 비행체는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엔진은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했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탄두는 이란 대함미사일 누르 또는 카데르의 형상과 유사했습니다. 또 기체는 하늘색으로 도색돼 있었는데 이란산 누르 계열의 도장 색상과 같았습니다. 아울러 전자기판 잔해물은 약 20년에서 30년 전에 생산된 걸로 추정되며 생산 연도를 고려할 경우 구형 누르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다만 여러 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공격 주체를 확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차 요청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KTV는 오늘부터 국정 성과를 유능, 민생, 상생, 실용, 소통 총 5개 분야로 나눠 짚어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유능한 정부를 키워드로 지난 1년의 변화를 돌아봅니다.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코스피 상승과 수출 증가 등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가장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경제 지표의 회복입니다. 코스피는 지난 5월 15일 장중 8,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 2월 25일 사상 처음 장중 6,000선을 넘은 데 이어 5월 초 7,000선도 돌파했습니다. 상승세의 속도가 붙으며 7,000선 돌파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8,000선도 넘어섰습니다. 대외 악재 속에서도 나타난 대표적인 회복 신호로 평가됩니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 역시 세계 7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 회복 흐름이 선제적 대응과 적극 행정의 성과라고 설명합니다. 조심을 되새기고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다잡을 때입니다. 특히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작은 성과들을 꾸준히 많이 쌓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방은 없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 3.6%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2%대를 유지하며 민생 경제 회복 흐름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위기 대응과 미래 투자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며 수출 불확실성을 줄였고 우리 수출은 사상 처음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오헬스 산업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산불 피해 면적은 99% 감소했고 주불 진화 시간도 크게 단축됐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천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하며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에도 나섰습니다. K-바이오헬스 수출은 279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외국인 환자 유치도 증가했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첨단 GPU 26만 장 확보와 함께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반도체와 AI 등 첨단 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AI와 첨단 산업 투자가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GPU 26만 장,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 여야가 합의한 AI 시대의 첫 예산안은 첨단 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올해 방한 외국인은 1,894만 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고 K푸드 수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시장 독점과 불공정 거래에 대응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리나 기자, 먼저 성과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난 1년 동안 담합과 사익 편취 같은 중대 불공정 행위에 2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공정위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 경제 질서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밀가루와 설탕, 인쇄 용지처럼 우리 국민이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을 집중 조사해서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린 점이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또 대기업 집단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인 사익 편취와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신속한 제재도 주요 성과로 꼽히는데요. 특히 과징금 제도 대폭 강화로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과징금만 약 2조 원으로 직전 3년 평균 대비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최근 민생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실제 시장에서의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이러한 공정위의 제재 이후에 이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이 이어지면서 실제로 밀가루와 설탕, 전분당 가격이 인하됐는데요.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으로 이어졌고 밀가루, 설탕, 전분당 등 최대 26%의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빵, 라면, 아이스크림 등 관련 식료품 가격 인하로도 확산되었습니다. 네, 이런 흐름에 맞춰서 이 조직 개편과 함께 제재 수위도 더 강화될 전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공정위는 조사 체계를 대폭 보강합니다. 우선 230여 명 규모의 인력을 확충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플랫폼과 민생 담합, 대기업 집단 사건을 전담하는 중점 조사 기획단을 신설하고 또 데이터와 알고리즘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 분석국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 또 제재 강화도 꼽는데요. 이 공정위는 반복적인 담합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장 퇴출 수준의 제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담합이 은밀하고 장기간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서 처분 시효도 현재 최대 12년에서 15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또 대기업 집단이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해서 이 규제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할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 주요 사건에 대한 처리 속도도 더욱 높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전분당과 국고채 등 주요 담합 사건을 가급적 3분기 중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배달앱 사건의 경우 동의 의결 개시 여부를 신속히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혁신과 기업 성장의 기회가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중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살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올해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번 가결로 그동안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삼성전자 파업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정유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올해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 문턱을 넘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잠정 합의안 투표 결과 찬성률 73.7%로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95.5%로 노조 규약상 유효 조건을 넘기며 확정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높은 찬성률이었지만 부문별로는 온도차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부문 중심의 초기업 노조는 80%가 넘는 찬성표를 던진 반면 완제품 부문 직원이 다수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반대율이 78.9%에 달했습니다. 합의안에 신설된 특별 경영 성과급 제도의 부문별 보상 격차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성과급 격차를 둘러싸고 일부 문제 제기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내부 소통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편 임협 타결에 맞춰 삼성전자 사장단은 메시지를 내고 국민과 주주, 정부의 지원 노력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삼성의 성장 성과가 사회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5조 원을 조성해 중소협력사 지원과 인공지능 인재 육성 등 생태계 조성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성과급 격차 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지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노동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쉬운 과제는 아니고 선례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일 기업의 임금 타결을 넘어 초과이익 분배와 격차 해소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KTV 정유리입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1명에 근접했는데 모든 시도에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올 1분기 출생아 수가 75,0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4년 2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로 출생아가 늘고 있거든요. 최근에 2년 동안 혼인이 증가한 영향하고 30대 여성 인구 증가된 거, 그리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9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12명 늘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과 부산, 전남 등 모든 시도에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출생 증가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62,309건으로 6.1% 늘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남자는 30대 초반, 여자는 20대 후반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데이터처는 4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이동자 수는 50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 늘었습니다. 이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4.7%, 시도 간 이동자는 35.3%를 차지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와 충북 등 10개 시도는 순유입, 서울과 부산 등 7개 시도는 순유출됐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 평가가 다음 달 4일 실시됩니다. 전체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졸업생 수험생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 평가가 다음 달 4일 실시됩니다. 시험은 전국 2,124개 고등학교와 564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치러집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 지원자는 48만 8,343명입니다. 지난해보다 15,229명 줄었습니다. 재학생은 39만 1,412명으로 22,273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졸업생 등 수험생은 9만 6,931명으로 7,044명 늘었습니다. 전체 지원자 가운데 졸업생 등 수험생 비율은 19.8%로 지난해보다 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탐구 영역에서는 사회탐구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직업탐구를 제외한 탐구 영역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지원자는 41만 7,935명으로 전체의 66.9%를 차지했습니다. 과학탐구 지원자는 20만 6,788명, 33.1%였습니다. 어떤 선택 과목을 치르는지, 그러니까 선택 과목별로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 과정에서도 이를 좀 유념해서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기본 방향과 EBS 수능 교재 연계 비율 등을 시험 당일 별도 자료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은 시험 당일부터 6월 7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정답은 6월 16일 오후 5시에 확정 발표되고 성적은 7월 1일 수험생에게 통지됩니다.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도 운영됩니다. 다만 온라인 응시자의 성적은 전체 성적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KTV 최다혜입니다. 앞으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처음으로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강재희 기자입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 금지 구역 안으로 들어오자 스마트폰 지도 화면 위로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가 표시됩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관제센터와 보호관찰관,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동시에 반응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현재 거리뿐 아니라 접근 방향과 이동 속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 경찰서와 파출소, 보호시설 위치도 함께 제공됩니다.
가해자가 제 쪽으로 접근하자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피해자는 보호 관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안전 장소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선 지자체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추적하고 보호 관찰관도 즉시 출동합니다. 기존 앱은 접근 중이라는 문자와 접근 거리만 제공돼 가해자가 어디에서 접근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대피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스토킹 잠정 조치 12,000여 건 가운데 위반은 1,100건을 넘었고 올해 3월 남양주에선 잠정 조치를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만으론 범행을 막기 어렵고 기존 알림만으론 신속한 대피에도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법이 개정되면서 법무부가 가해자 위치 확인 앱을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 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상자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앱 개발 완료까지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법무부는 위치 추적 시스템과 경찰 112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에 전달받았던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이동 경로를 출동 경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현장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4일부터 위치 알림 서비스를 정식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경찰 시스템 연계 구축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재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국가유산청도 행사 준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세계유산 회의를 넘어 한국의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부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유산청도 본격적인 준비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범정부적인 지원과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로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신규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포함해 전쟁 등으로 훼손된 문화유산 보호 등 폭넓은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기간 운영될 부대 행사와 연계 프로그램 계획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백스코 전시장 내 한국의 유산과 문화를 알리는 복합공간, 대한민국관이 조성됩니다. 축구장의 2배 크기 정도의 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관입니다. 여기서 공연도 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여기에는 정부와 민간 등 33개 기관이 참여해 총 42개 전시 체험 부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유산위원회 기간에 맞춰 평소 경복궁에서만 만나볼 수 있었던 수문장 교대의식도 재현되고 조선통신사 행렬과 무형유산 특별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부산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이처럼 정부는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K-헤리티지의 가치와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릴 방침입니다. 허 청장은 성공적인 준비로 역시 대한민국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서역 근처 배수관 정비 작업 중 발생한 매몰 사고를 보고받고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게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집중 호우 시기를 앞둔 만큼 공사 현장 안전을 면밀히 살펴 사고 예방에 힘쓰고 호우 취약 시설은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국민 주권 정부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국정 2년차 비전과 주요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하며 대학 언론 기자로 활동하는 대학생 2명이 청년 세대 고민과 과제를 이 대통령에게 질의하는 시간도 마련된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온라인상에서 재생의료 관련 거짓 과대 광고 등을 한 의료기관 63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연구 치료 계획에 대한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 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54곳, 236건을 차지했습니다. 복지부는 광고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소에서 행정지도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오늘 31일은 세계금연의 날인데요. 질병관리청이 세계금연의 날을 앞두고 가향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가향담배란 특정한 맛과 향이 나도록 제조한 담배죠. 이런 특성이 있어 흡연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77.3%가 처음 흡연을 시작할 때 가향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향담배는 금연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액상형 가양 전자담배 사용자가 2년 후 담배를 끊지 못할 확률은 비가향 전자담배 사용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청은 가양담배는 덜 해로운 담배가 아니라며 흡연의 관문이 되고 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 경위와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데요. 이에 앞서 선제 공개된 51건의 재해조사 보고서는 노동부 누리집 내 전용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시 재해 발생 기간이나 업종, 기업 규모, 지역, 재해 유형 등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재해조사 보고서 작성 방식도 기술적 원인을 넘어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하도록 바뀌는데요. 앞으로 공개될 재해조사 보고서는 공공, 민간 영역 전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농가가 비료를 필요 이상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구매 시점부터 적정량을 안내받게 됩니다. 그동안 일부 농가에서는 비료를 실제 사용량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농식품부가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 비료 판매 시스템과 표준 비료 사용 정보를 연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는 비료를 구매하는 단계에서부터 표준 비료 사용 정보에 기반한 적정 사용량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흑토람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비료 적정량을 파악하고 구입할 때 고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으로 농업 경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도 긴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전 국민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존 주의보와 경보 체제를 넘어 최상위 등급인 폭염 중대경보가 신설됐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최상위 특보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발표 기준인 체감온도 38도는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는 임기온도를 고려하여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인 극한 무더위가 하루만 예상돼도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밤사이 이어지는 무더위에 대응하기 위한 열대야주의보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폭염주의보 수준 이상인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이면 발표되는데요. 다만 지형적인 영향을 고려해 대도시와 해안 지역은 26도, 제주도는 27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무더위 쉼터 야간 운영을 확대하고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야간 안보 확인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무더위 쉼터 냉방 상태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냉방 용품과 생수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야외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도 강화되는데요.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건설 현장의 5개 작업 중단을 적극 권고하고
근로자들에게 매 시간 15분 이상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현장의 대응 체계도 강화됩니다. 시간당 100mm 안팎의 이른바 재난성 호우가 감지될 경우 광역 단위가 아닌 실제 비가 내리는 해당 읍면동 주민에게 긴급 재난 문자를 즉시 발송하고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이웃 주민이나 공무원을 1대1로 연결해 재난 발생 시 동행 대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에는 차단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현장 전담 인력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K+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호남 곳곳으로 오늘 밤사이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차츰 그치겠고요.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서울 낮 최고 기온 26도 보이겠고요. 금요일엔 27도, 토요일엔 29도로 날은 계속해서 더워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수원의 낮 기온 26도, 청주 27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낮 기온 26도, 대구가 27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 낮 기온 23도, 강릉은 26도 예상됩니다. 내일 물결은 남해상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대체로 맑은 하늘의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여름 감기나 냉방병으로 오해하기 쉬운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컨 냉각수나 고인물에서 증식한 균이 원인으로 면역이 약한 경우에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더위를 앞두고 에어컨 필터와 제습기 물통처럼 평소 지나치기 쉬운 생활 속 위생에도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